1997년 12월 그 추운 겨울을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쳤습니다. 결혼반지, 돌반지, 심지어 아이 첫돌 때 받은 금팔찌까지. 우리는 줄을 서서 금을 내놓았고 우리가 나라를 살렸다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 모으기에 눈물을 흘리며 동참할 때 정작 돈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조용히 달러를 쓸어 담았습니다. 환율이 800원에서 1000원대로 치솟기 직전의 말입니다. 파jet 50원에 산 달러가 불과 몇 달 만에 1900원이 됐습니다. 2배 넘게 불어난 겁니다. 우리가 애국심으로 금반지 팔아 나라에 바칠 때 그들은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율 확인해 보셨습니까? 달러당 147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좀 오르면 어때? 우리 해외여행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일입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여행 경비가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 그 돈의 가치가 지금 이 순간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과 똑같은 5가지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 폭등입니다. 1997년에도 위기 직전 환율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11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1470원입니다. 우리 돈 가치가 3년 새 30% 넘게 떨어진 겁니다. 두 번째, 가계부채 190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실감 안 나시죠? 대한민국 모든 가구가 평균 1억 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997년 당시 가계부채가 200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10배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 자금 이탈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떠나고 있습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도 외국 자본이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위기가 왔습니다. 네 번째, 중국 경제 침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14위 중국으로 갑니다. 그 중국이 지금 부동산 버블 붕괴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 붕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동네 식당, 카페, 학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1997년 직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5가지 신호가 모두 켜졌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1997년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30대였고 친구가 사업 망해서 집을 잃는 걸 직접 봤습니다. 한 친구는 아직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때 현명하게 대비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는 위기 전에 현금을 확보하고 위기가 터졌을 때 달러를 사고 모두가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질 때 그걸 주워 담았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손주들 유학비까지 대주는 여유로운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패가망신하고 누구는 부자가 됐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딱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안 씁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실행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부동산은 떨어져도 다시 오른다. 집은 무조건 사놓으면 남는 장사다. 우리 세대는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1970년대에 강남 사놓은 사람, 1980년대에 목동 아파트 산 사람, 1990년대에 분당 들어간 사람, 다 부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번 돈을 부동산에 몰빵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것 뭐 있나? 이 집이지. 이렇게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지금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15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시다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파트 한 평 떼어서 파실 건가요? 못합니다. 집은 통째로 팔든가 아니면 꿈쩍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동성 함정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돈줄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재산은 있는데 정작 쓸 돈이 없는 상황. 이걸 전문용어로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집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가계부채 1,900조 원. 이 숫자의 70% 이상이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문제는 이 빚에 붙는 이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2에서 3%였습니다. 1억 원 빌리면 연 이자가 200에서 300만 원, 매달 20만 원 조금 넘게 내면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5에서 6%로 뛰었습니다. 같은 1억 원 대출인데 이자가 연 500에서 60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나갑니다. 아, 나는 대출 없이 집 샀는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원리가 간단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이자가 비싸지면 집 살 여력이 없어집니다. 살 사람이 줄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 외곽, 지방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2030% 빠진 곳이 수두룩합니다. 서울 강남은 안 떨어진다고요? 1997년에도 똑같은 말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도 반토막 났습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힘들어집니다. 기업이 힘들어지면 구조조정합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잃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대출 이자를 못 갚습니다.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전매 물건이 쏟아지면 집값이 더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이 불안해집니다. 은행이 불안해지면 대출을 회수하려 합니다. 대출 회수하면 또 경매가 나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1997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은 오를 때는 아군이고 내릴 때는 적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적군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김철수 씨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72세입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 부장까지 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40년 동안 꼬박꼬박 월급 모아서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하나 샀습니다. 은퇴할 때 시세가 15억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걱정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되던 해 부인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초기라 수술하면 완치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 처음에는 실비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약 쓰려면 비급여입니다. 1인실 입원하려면 차액이 붙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니까 매달 지출이 4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이 매달 18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자식들 집 전세 보태준다고 다 줘버렸습니다. 1080만 원 들어오는데 400만 원이 나갑니다. 매달 220만 원씩 마이너스입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지.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니까요. 은행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줍니다. 아파트가 15억짜리든 50억짜리든 갚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자식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엄마 병원비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첫째 아들이 처음에는 200만 원 보내줬습니다. 한 달 뒤 또 전화했습니다. 또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이자 내느라 빠듯해요. 며느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며느리한테 눈치 보이는 노인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도움 또는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도움되는 정보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차라리 아파트를 팔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팔리지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급매로 내놔도 1년 넘게 안 팔리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15억 원짜리를 12억 원에 내놔도 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이렇게 됐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점원비 아끼려고 부인 약을 제네릭 복제약으로 바꿨습니다. 명절에 자식들 오면 차례상 차리기가 부담스러워서 핑계대고 피합니다. 재산은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당장 쓸 현금은 50만 원도 없습니다. 이게 하우스 푸어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분이
전체 70%가 넘습니다. 외분 중 7분이 김철수 씨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집니다. 15억 원이 10억 원 되고 8억 원 됩니다. 그래도 못 팝니다. 팔아봐야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전세 살 때도 마땅치 않고 월세 살자니 돈이 줄줄 셉니다. 거기다 물가는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다 오릅니다. 밀가루, 기름, 고기, 약, 생필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뜁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쓸 돈은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때 가서 현금 좀 갖고 있을 걸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걸 1단계 방어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성을 쌓는 작업입니다.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집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부르자 소리 들을까봐 함부로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자식이 와, 아버지 고맙습니다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속세부터 계산합니다. 15억 원 아파트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른 재산 없이 이것만 받는다 쳐도 공제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10억 원 가깝게 잡힙니다. 해율이 3040%입니다. 세금만 34억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현금 3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상속세 냅니다. 이자 갚느라 허덕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자식 좋으라고 물려줬다인데 실상은 자식한테 빚더미를 물려주는 겁니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요즘 자녀분들 지금 자기 집 대출 갚느라 바쁩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집이 있어봐야 본인들도 이미 집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2채가 되면 세금이 더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물려받은 게 복인지 화인지 모래지경입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그 집 여러분 노후에 쓰십시오.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들 이미 다 컸습니다.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게 자식들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주택연금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고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받는 겁니다. 집에서 계속 살면서요. 그럼 집이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죽으면 못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편안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자식한테 집 물려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택연금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100% 가입 가능하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9억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 70세 부부가 가입하면 매달 약 17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국민연금이랑 합치면 월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병원비,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한번 정해진 금액은 평생 똑같이 나옵니다. 집값이 떨어지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지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집값보다 더 받아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그 집 물려받고 싶다고 하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받은 연금 총액에 이자 더한 만큼만 갚으면 집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러 어디 가면 되냐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 예약하시고 가세요. 번호는 1688-8114입니다. 내일 당장 전화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셋째, 현금 30%를 확보하십시오. 현금 30%가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체 재산에서 30%는 현금 또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갖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집이 5억 원, 예금이 5천만 원이라면 총 재산이 5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중 30%면 1억 6,500만 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어디서 만들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험 몇 개 들고 계십니까? 대부분 70대 어르신들이 보험료로 매달 3,050만 원씩 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보험 진짜 필요한 겁니까? 종신보험 있으시죠? 돌아가시면 자녀한테 보험금 주는 거? 그거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돈인데
살아있을 때 쓸 돈이 없으면서 죽은 다음에 줄 돈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암보험, 실비보험, 중고으로 들어놓은 것 없습니까? 같은 보장 2번 드는 거 의미 없습니다. 저축성 보험도 점검하십시오. 20년 전에 들었던 연금보험, 이자율 좋았을 때 들었으면 유지하시고 최근에 들었으면 원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보험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상황이면 미래 위험 대비고 뭐고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험이 더 큽니다. 둘, 쓰지 않는 자산을 정리하십시오. 땅 한 떼기 갖고 계신 거 없습니까? 지방에 상가 한 칸 갖고 있는데 월세도 안 나오고 관리비만 나가는 거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지금 안 팔면 나중에는 더 안 팔립니다. 금, 보석류 갖고 계신 거 있으면 현금화하십시오. 금은 비상시에 현금처럼 쓴다고 하는데 막상 급할 때 금 들고 병원 가서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넷째,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예금으로 갖고 계십시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면 안 되는 비상금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1,200만 원, 300만 원이면 1,800만 원. 이 돈은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 두십시오. 이자 적게 받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지 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 사지 마시고 펀드 넣지 마시고 보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예금입니다. 시중은행 예금 아니면 새마을금고, 신형 5천만 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단계 방어 매뉴얼 기억하세요. 첫째, 자식에게 집 물려준다는 환상을 버린다. 둘째, 주택연금 가입을 검토한다. 셋째, 현금 30%를 확보한다. 넷째, 6개월치 생활비는 예금으로 비상금 확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을 먼저 쌓는 겁니다. 성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기, 달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 대한민국 원화. 이 돈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내 통장에 1억 원 있는데 그게 왜 가치가 떨어져? 1억은 1억이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그때 1억 원이 있었다면 달러로 바꾸면 약 9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입니다. 똑같은 1억 원을 달러로 바꾸면 약 6만 8천 달러입니다. 같은 1억 원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3년 새에 2만 달러 이상이 날아갔습니다. 나는 미국 갈 일 없는데 달러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크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 콩, 옥수수 대부분 수입합니다. 이걸 달러로 사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전부 달러로 결제합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빵값이 오릅니다. 라면값이 오릅니다. 버스비가 오릅니다. 병원 약값이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금은 안 오릅니다. 국민연금 올해 인상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3% 남짓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 45%입니다. 환율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높습니다. 연금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건값은 계속 오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우리말로 돈값 하락입니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 때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800원대에서 시작해서 위기가 터지니까 순식간에 2,000원까지 뛰었습니다. 2배가 훌쩍 넘게 오른 겁니다. 그때 원화로 1억 원 갖고 있던 사람, 달러로 환산하면 자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재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입니다. 만약 2026년에 위기가 터져서 환율이 1,800원, 2,000원까지 간다면 여러분 통장에 있는 1억 원 실질 가치가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1997년에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어? 그러다가 IMF 구제금융 받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씨, 75세 여성분입니다. 박영희 씨, 손주가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부모, 그러니까 박영희 씨 아들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유학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당분간 손주 학비를 못 보낼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박영희 씨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예금 통장에 7천만 원 정도 있었거든. 손주 공부시키는 데 써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15천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박영희 씨가 돈을 보내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1년 전에 캐나다 달러 환율이 900원대였습니다. 그때 15천 캐나다 달러 보내려면 1,35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100원이 넘었습니다. 같은 15천 캐나다 달러를 보내려면 1,65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학기에 300만 원이 더 드는 겁니다. 1년이면 600만 원, 4년이면 2,400만 원. 박영희 씨, 예금 7천만 원으로 4년 합비 되려고 했는데 환율 때문에 3년도 못 버티겠다는 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처음 두 학기는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학기 때 환율이 더 올랐습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보내야 할 돈은 더 커지고 결국 손주한테 전화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번 학기는 조금 늦게 보낼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까지 안 내면 등록이 취소돼요. 박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둘 키웠습니다. 악착같이 돈 모았습니다. 노후에 손주들한테 좋은 거 해주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손주 학비도 제대로 못 보내주는 무력한 할머니가 돼 있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뭘 잘못한 겁니까?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저 환율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원화로만 저축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달러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사이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주가 해외에 있는 분 계십니까? 자녀가 해외에서 일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달러에 대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행동지침 2단계, 달러 무기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저는 2단계 달러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원화만 갖고 있으면 방패 없이 전쟁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달러를 갖고 있어야 방패가 생깁니다. 첫째, 외화 예금 통장을 만드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거래하시는 은행 아무데나 가시면 됩니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어디든 다 됩니다. 가셔서 외화예금 통장 만들려고요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있으면 3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 만드는데 돈 안 듭니다. 통장 만들었으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넣으면 됩니다. 이것도 창구에서 바로 됩니다. 달러로 환전해서 넣어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얼마를 바꿔야 하냐고요? 처음에는 500만 원어치 정도 해보십시오. 환율이 1,470원이면 약 3,400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연습입니다. 둘째, 타이밍을 봐서 추가로 환전하십시오. 지금 환율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요? 더 떨어지면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위기가 터지면 환율은 더 오릅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환율 분할 매수.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시고 나눠서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30%를 달러로 갖고 싶다고 칩시다. 총 자산이 2억 원이면 6천만 원어치 달러. 이걸 한 번에 안 바꾸고 세 번에 나눠서 바꿉니다. 첫 번째는 지금 2천만 원어치 환전. 두 번째는 환율이 1,570원 넘으면 2천만 원어치 환전. 세 번째는 환율이 1,600원 넘으면 2천만 원어치 추가 환전. 왜 이렇게 하냐고요? 환율이 오를수록, 그러니까 위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달러가 더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싸 보여도 나중에 보면 싸게 산 겁니다. 셋째, 정부가 개입하면 달러를 파십시오. 언제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꿔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신호는 정부 개입입니다. 환율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풀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뉴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부 외환시장 안정조치, 한은 달러 매도 개입, 환율 급락, 정부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런 뉴스가 나오면 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때가 달러 파는 타이밍입니다. 위기 초기에 1,470원에 산 달러를 정부 개입으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졌을 때 팔면 그 차익만으로도 10% 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가 터져서 환율이 1,800원, 2,000원까지 갔을 때 갖고 있던 달러를 팔면 3,040% 수익입니다. 실전 요령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 은행 창구에서 바꾸면 수수료가 비쌉니다. 환율 우대를 받으면 수수료를 5,090%까지 깎아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앱에서 환전 우대 쿠폰을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은행이 90% 우대까지 해줍니다. 나는 스마트폰 잘 못 다루는데
그러면 은행 창구에 가셔서 직원한테 물어보십시오. 환율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달러 실물로 갖고 있어야 하나요? 외화 예금 통장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현찰로 갖고 있으면 보관도 불안하고 나중에 다시 원화로 바꿀 때 현찰 수수료가 더 붙습니다. 외화 예금 통장에 있는 달러는 이자도 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달러 예금 금리가 연 45% 정도 됩니다. 원화 예금보다 높습니다. 2단계 달러 무기화 정리합니다. 첫째, 외화 예금 통장 개설. 둘째, 자산의 30%를 목표로 달러 완전. 셋째, 환율 급등 시그널 때 추가 완전. 넷째, 정부 개입 뉴스 나오면 일부 달러 매도 차익 실현. 다섯째, 환전 수수료 우대 쿠폰 활용해서 비용 절감. 내일 당장 은행 가십시오. 외화 예금 통장 만드는데 30분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3단계, 바닥 매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는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주식은 돈 있는 놈들이나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안 했습니다. 대신 부동산을 샀습니다. 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주식을 합니다. 주식은 도박이라고요? 도박이면 왜 삼성 이재용이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겠습니까? 워런 버핏은 왜 평생 주식 투자를 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1주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아주 작은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서 돈 벌면 그 이익의 일부가 여러분 것입니다. 배당금으로 나오든 주가 상승으로 나오든 부동산 가진 사람이 월세 받듯이 주식 가진 사람은 배당받고 시세 차이 남깁니다. 그래도 주식은 떨어지잖아. 원금 손실이 나잖아. 맞습니다.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주식 안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안 떨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1997년에 강남 아파트도 반토막 났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은 싸게 살 기회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위기 때도 비쌉니다. 10억짜리가 7억으로 떨어져도 7억 원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1만 원, 1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1주가 지금 5만 원 정도 합니다. 커피 2잔 값으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기 때 주식은 폭락합니다. 1997년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액면 분할 전 기준으로 3만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삼성전자를 산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액면 분할, 무상증자, 배당까지 다 합치면 그때 1천만 원어치 산 사람은 지금 3억 원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30배입니다. 반면 그때 겁먹고 삼성전자를 판 사람은 손해만 보고 끝났습니다. 부자들은 이걸 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위기 때 죽는 떨이 상품입니다. 남들이 겁에 질려서 던질 때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워 담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둘 다 1997년을 겪은 분들입니다. 이영수 씨는 1997년 초에 삼성전자 주식 2천만 원어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영수 씨는 겁이 나서 손절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위기 때 오히려 돈을 끌어와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습니다. 바닥 가격에 10년 후 박정호 씨는 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사는 부자가 돼 있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그는 손주들 각각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할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이다. 너들 성인 될 때까지 절대 팔지 마라. 지금 그 손주들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적어도 몇 천만 원씩은 들어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준 주식 덕분에요. 똑같은 위기였습니다. 이영수 씨는 공포에 팔았고 박정호 씨는 공포 속에서 샀습니다. 10년 후 이영수 씨는 그때 팔지 말 걸 후회하며 살았고 박정호 씨는 손주들한테 유산을 남겨주는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위기를 위험으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저는 3단계 바닥 매수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남들이 던지는 걸 죽는 기술입니다. 첫째, 증권 계좌를 만드십시오. 나는 주식 안 하는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계좌는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터지면 증권사들이 바빠집니다. 계좌 만드는데 며칠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 바닥 가격은 지나가 버립니다. 증권 계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MH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어디든 괜찮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으로 만들 수도 있고 증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한테 부탁하십시오. 나 주식 계좌 만들어야 하는데 좀 도와줘라. 자녀분들 스마트폰으로 10분이면 개설해 줍니다. 둘째, 바닥 신호를 기다리십시오. 언제 사야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100% 정확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주식시장 거래량이 70% 이상 줄어들 때. 두 번째 신호는 뉴스에서 주식시장 폭망 이런 말이 나올 때. 세 번째 신호는 주변에서 주식 얘기 꺼내지도 마라 할 때 친구, 가족 중에 주식하던 사람들이 나 그거 접었어, 다 잃었어 할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 이때 사야 합니다. 셋째, 무엇을 사야 합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 두 기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왜 이 두 회사냐고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두 회사는 안 망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분야 1등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핵심인 HBM, 고대 여폭 메모리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잡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AI 붐이면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며 대박을 냈습니다. 챗GPT,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HBM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안정적입니다. 오랜 역사, 든든한 재무구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SK하이닉스는 성장성이 뛰어납니다. AI 시대의 중심에 있고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두 회사를 분산해서 투자하십시오.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한다면 삼성전자 700만 원, SK하이닉스 300만 원 또는 삼성전자 600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고 SK하이닉스는 AI 시대의 성장 기회를 잡아줄 겁니다. 주식 처음 하시는 여러분한테 다른 종목 추천 안 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사다가 오히려 돈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개만 사십시오. 넷째, 10년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사십시오. 10년이나요? 나는 그때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면 그 주식 팔아서 좋은 데 쓰시면 됩니다. 만약 그 전에 돌아가시면 손주한테 상속하시면 됩니다. 박정호 씨처럼 손주들한테 주식을 물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너희 성인 될 때까지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다. 이 한마디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100주, SK하이닉스 주식 50주를 남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 100주가 약 500만 원입니다. SK하이닉스 50주가 약 400만 원입니다. 합쳐서 900만 원입니다. 10년 후 주가가 2배만 돼도 1,800만 원입니다. 3배면 2,700만 원입니다. 손주가 대학 갈 때 그 돈으로 등록금 내고 이거 할아버지가 나 어릴 때 사놓은 거야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면 그게 유산 아니겠습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방어 방법은 첫째, 부동산 신화에서 벗어나라. 둘째, 주택연금 검토하라. 셋째, 현금 30% 확보하라. 넷째, 6개월치 생활비 비상금 만들어라. 2단계 달러 무기여 방법은 첫째, 외화 예금 통장 만들어라. 둘째, 자산 30%를 달러로 바꿔라. 셋째, 환율 급등 시 추가 완전, 정부 개입 시 매도. 3단계 바닥 매수는 첫째, 증권 계좌 미리 만들어라. 둘째, 바닥 신호 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라. 셋째, 10년 묻어두거나 손주한테 물려줘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억 아파트 있으면서 병원비 없어 쩔쩔매던 김철수 씨. 위기 때 현명하게 투자해서 손주한테 유산 남기는 박정호 씨.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김철수 씨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한테 손 벌리고 며느리 눈치 보고 노후가 비참해졌습니다. 박정호 씨도 똑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했습니다. 현금을 확보했고 달러를 샀고 바닥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그 결과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똑같은 위기입니다. 차이는 준비했느냐 아니냐.
딱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에 5가지 위험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하늘 폭등, 가계부채 1900조, 외국인 이탈, 중국 침체, 내수 붕괴. 1997년과 데칼코마니입니다.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저도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 없이 맞으시겠습니까? 김철수 씨처럼? 아니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위기가 오면 오히려 기회로 만드시겠습니까? 박정호 씨처럼.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박정호 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노인이 아니라 손주한테 유산 남기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